안녕하십니까. 미주중앙일보의 주간 뉴스레터 도깨비 뉴스를 맡고 있는 김병일 기자입니다. 도깨비 뉴스는 LA 시간으로 매주 목요일 오전 7시 독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또 팟캐스트 팟빵과 유튜브 채널에서도 미주중앙일보나 도깨비 뉴스로 검색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테네시주 내슈빌에 있는 사립초등학교에서 27일 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린 학생 3명과 성인 3명 등 모두 6명이 숨지고 범인은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던 중 목숨을 잃었습니다. 범인은 이 학교를 졸업한 28세 여성이라고 하는데 후배인 어린이들은 왜 죽였을까요? 끊이지 않는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미국 사회가 이렇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 조치를 했어도 예전에 했어야 했는데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뿐이고 바람 빠진 풍선처럼 무기력하게 다시 잠잠해지는 이 사회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총기 난사 문제는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SNS의 일종인 틱톡과 관련한 이슈를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틱톡은 지난 2018년 전 세계에 출시된 동영상 플랫폼을 말하는데요. 보통 15초에서 1분 정도의 동영상이 대부분이고 최근에는 10분 길이의 영상도 자주 올라오곤 합니다. 원래는 2016년 중국에서 처음 출시됐는데 이듬해 동아시아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얻자 시장을 전 세계로 확대했습니다. 2021년 9월 기준으로 이용자 수가 10억 명을 넘어설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고요. 현재 미국에서만 틱톡 월 활성 이용자 수가 1억 5천만 명에 달한다고 하네요.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30대 정도까지 많이 이용하는데 보통 취미, 네트워킹, 뉴스, 웃긴 행동이나 춤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잇따라 틱톡 금지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적극적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이던 2020년 8월 미국 내 틱톡 사용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고 가짜뉴스 확산의 위험이 있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그러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권을 물려받은 뒤 그 행정명령을 폐기합니다. 대신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틱톡 사용자 정보를 저장한 서버를 미국 IT 기업이 운영, 관리하게 하자는 방침을 내겁니다. 틱톡 본사도 이를 수용합니다. 하지만 틱톡이 일종의 스파이 앱이라는 의심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바이트댄스 직원 일부가 바이트댄스 내부 정보에 대해 보도한 기자 2명을 사찰한 일이 밝혀지면서 미국 내 여론이 악화합니다. 백악관은 지난달 27일 연방기관들의 30일 이내 정부기기에서 틱톡 앱을 모두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어 이달 초 연방상원도 보조를 맞춰 틱톡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 위험 통제 법안을 발의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 국장은 중국 정부가 틱톡을 이용해 수백만 명의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고 대만을 침공할 때 짧은 형식의 비디오로 여론을 형성할 수도 있다고 구체적인 우려에 대해 밝힙니다. 연방의회도 한 목소리를 내며 동조합니다. 23일 열린 연방하원 청문회에서 맥 모리스 로저스 공화당 위원장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 전체를 조종하는 데 틱톡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고 민주당 역시 이 자리에서 추 쇼우즈 틱톡 최고 경영자를 강하게 몰아붙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대부분 미국의 우방이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들까지 틱톡 사용 금지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영국 정부와 의회가 업무용 휴대기기에 틱톡 설치를 금한다고 밝혔고 캐나다와 벨기에, 유럽집행위원회, 일본, 뉴질랜드, 대만 등에서도 공용 휴대 단말기에서의 틱톡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IT 업계나 사용자 사이에서는 이런 조치가 과연 실현성이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틱톡 사용 금지의 가장 큰 장애물로 사용하는 것은 언론 표현의 자유에 어긋난다는 점입니다.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모습인데요. 안보 위협을 이유로 틱톡을 퇴출하려는 정치권의 모습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90년대 중반 이후 출생한 Z세대로부터 외면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예상보다 선전한 데에는 20대 유권자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돼 특히 더 신경이 쓰이는 것이죠.
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중간 선거에서 18에서 29세 유권자 가운데 27%가 투표해 이 연령대에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경합지역 투표율이 전체 투표율보다 높은 31%였는데 이 연령대 유권자들은 민주당을 공화당보다 28%포인트 정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니 민주당이 이들의 표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 Z세대가 주로 틱톡을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에 사용한다면서 이는 뭔가를 알리고 동원하고 세력을 쌓는 데 쓰이는 아주 효과적인 도구라고 말합니다. 현재 틱톡에서는 틱톡의 운명에 대해 말하는 영상이 수없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수백만 차례 조회된 틱톡 영상은 진보 성향 스타 정치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 의원이 올린 것인데요. 그는 영상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양당 의원들이 마찰을 말 앞에 놓고 있다며 틱톡의 국가안보 위협을 먼저 정확하게 파악한 뒤 퇴출 여부를 논의하는 게 맞는 순서라고 주장합니다. 공개적으로 틱톡 금지를 반대하는 다른 민주당 의원도 있습니다. 저말 보먼 하원 의원, 마크 포컨 하원 의원, 로버트 가르시아 하원 의원은 최근 틱톡 콘텐츠 창작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틱톡 금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Z세대는 실제로 틱톡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자체는 우려하지만 금지를 달고화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소셜스피어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Z세대의 51%가 틱톡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밀레니얼 세대의 64%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틱톡이 미국 기업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Z세대의 과반인 53%가 반대해 밀레니얼의 34%를 넘었습니다.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한편 미국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게 되면 다른 중국 애플리케이션, 즉 앱은 물론 다른 국가의 앱까지 차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26일 틱톡에 대한 미국의 금지 조치가 중국의 다른 소프트웨어와 서비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나아가 전 세계 국가들을 미국의 동맹과 중국 앱을 받아들이는 국가들로 양분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관련 법안에 따르면 틱톡뿐 아니라 바이트댄스의 동영상 편집 앱인 캡컵과 중국의 온라인 패스트 패션 브랜드 쉬인, 그리고 중국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 핀도더의 미국 쇼핑몰인 테무, 결제 앱인 알리페이와 메시지 앱인 위챗 등도 금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연방의회에는 틱톡 금지와 관련한 여러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마크 워너 상원의원과 존 슌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워너 의원은 양당 의원 10명의 법안 지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연방 상무부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틱톡을 금지할 수 있는 것인데요. 현재 미국 내의 관심은 틱톡에 집중돼 있지만 만약 워너 슌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부가 금지할 수 있는 영역은 훨씬 넓어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법안은 틱톡뿐 아니라 인공위성, 인공지능인 AI, 전자상거래, 크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등 12개의 광범위한 기술 범죄에 대해 행정부가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더해 미국이 금지 조치를 시행하면 미국을 지지하는 우방국들까지 차례로 동참할 수 있어 국제적인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틱톡 금지를 둘러싼 일이 개인 정보와 사이버 보안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 간에 심화하는 신냉전과 더 관련이 있다고 진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주요 뉴스입니다. LA에서 10만 달러의 연봉을 벌어도 실질 임금 가치는 절반도 안 되는 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재정정보회사 스마트에셋이 전국 76개 대도시 주민의 10만 달러 연봉 대비 실질 임금 가치를 조사한 결과 LA는 세금 납부 후 생활비 등을 고려했을 때 44,623달러를 기록해 전국 최하위권인 공동 71위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주는 주정부 소득세가 없는 텍사스보다 연 5,595달러 세금을 더 납부하고 비싼 주거 비용 탓에 원 베드룸 기준으로 연 9,678달러를 렌트비로 더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질 임금이 가장 높은 도시는
테네시주의 멤피스로 86,444달러로 기록됐습니다. 주 소득세가 없는 텍사스주의 엘파소, 코퍼스 크리스티, 루보크 등도 상위 5위 안에 포함됐습니다. 네, 한인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 도시락에 김치와 치즈 등을 싸줬다가 학교 측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사연이 알려지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학교 측은 도시락의 불쾌한 냄새가 주변 학생에게 방해가 된다는 주장이고, 한인 학부모는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싸준 것이 잘못된 것인가라며 항변했는데요.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에 이 사연이 올라오고 5,0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댓글의 94% 이상은 한인 학부모의 입장에 동의하는 내용이었는데요. 현재는 해당 게시물에 대한 댓글 기능은 차단됐고 글을 쓴 한인의 계정도 삭제된 상태라고 하네요. 학교 측이나 한인 부모나 상대를 좀 배려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최근 잇따른 폭우로 LA시에서만 지난 3월 1일부터 22일까지 총 5,869건의 파톨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매일 266건의 파톨 신고가 접수된 셈인데요. 평소에는 하루 30건 정도에 불과했다고 하니 이와 비교하면 거의 9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LA시와 캘리포니아 교통국은 파톨 때문에 차량 피해를 입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6개월 내로 사진 등 관련 증거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최대 $10,000까지 보상해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1세대 벤처 기업가이자 자선사업가인 이종문 암벡스 벤처 파트너스 회장이 UC 버클리 등 동아시아 도서관에 한국 관련 자료 구매를 위해 사용해달라며 $1,000,000를 쾌척했다는 소식입니다. 도서관 측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4일 UC 버클리 동아시아 도서관을 직접 찾아 기부했다고 하는데요. 한국학 도서 구매를 위해 이런 거액을 기부받은 사례는 북미 지역에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도서관에는 지난 2022년 6월 기준으로 한국 관련 도서는 모두 13만 권 정도 소장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중국 관련은 63만 권, 일본 관련은 43만 권 등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회장은 이 같은 상황을 안타깝게 여겨 기부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전 북가주에 있을 때 만나뵌 적이 있는데 여전히 정정하시고 기부 활동도 많이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남과제의 기상이변이 잇따라 일어나며 기상관측 이후 짧게는 수십 년에서 길게는 130년 만에 각종 기록이 새롭게 쓰여졌습니다. 지난 20일 LA 동부 몬테벨로에는 이례적으로 토네이도가 발생해 창고 건물 10여 채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기도 했는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LA 지역에서 발생한 40년 만에 가장 강력한 토네이도였다고 하네요. 이 외에도 올해는 계속된 겨울 폭풍 때문에 비가 엄청 내렸는데 LA 다운타운의 경우 지난 21일 1.42인치의 비가 내려 1893년에 기록했던 1.34인치의 기록을 130년 만에 깨고 1일 최고 강우량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매머드 마운틴은 29일 역대 최고의 적설량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한여름인 오는 7월까지 스키장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도깨비 235호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3월도 벌써 다 지나가네요. 만물이 생동하는 4월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